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놨는데요. 교육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 교육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한데 오늘 또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듣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우리의 일상. 미래 교육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 진정한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지 천호성, 김누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예, 천호성, 김누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본인 소개 짤막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예. 김누리 교수님부터. 예,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누리라고 하고요. 예, 오늘 또 전주에서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예.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예,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저는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지금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천우성입니다. 지역에 전북 미래교육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면서요, 지역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함께 교육적인 관점에서 풀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두 분을 초대했는데 두 분 사이에는 이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미래교육 관련돼서 특강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다니시는 걸로 전국적으로 네. 그러시던데 두 분 사이는 어떻습니까? 예, 인연이 있으신 거죠? 예. 예, 저는 우리 천 교수님이 요 특히 전북 지역 중심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한국 교육을 바꾸는데 역할을 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이 저랑 거의 같으셔서 동지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천호성 교수님이 바라보는 김누리 교수는 네. 정말 교육학자보다도 훨씬 더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정말 뭐라고 하죠? 교육혁명이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그런 그 김누리 교수님 평소의 철학과 또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하면서요. 함께 교육 동지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기투합을 네. 한 적도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또 이제 두 분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 한 해 학생들 못 만났잖아요. 어려웠죠. 예. 정말, 학생이 없는 예. 캠퍼스 온기가 안 느껴진다고 하던데 실제 맞아요. 어떻던가요? 아니 온기도 안 느껴질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가 한 30년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예. 제가 착각 속에 살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의존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늘 아이들 눈을 보면서 강의를 했구나 이걸 최근에 느꼈어요. 왜 강의하기가 이렇게 힘든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들의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이런 환경에 지금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소중함. 예. 천호성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이제 비대면 강의에는 좀 어느 정도 적응을 하셨습니까? 공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한 번도 안 해본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사실은 좀 익숙해지면 나을 수 있지만 해보지 않은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갑작스럽게 그것도 저의 의지하고 다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숙제처럼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달라진 국면에서 과거의 교육이 우리가 어떠했는가 그 소중함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죠. 네. 김누리 교수님은 공동으로 이제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또 책도 예. 출간을 하셨던데 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신용어죠, 이제 신조어.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이건 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인데요. 그 이후에 우리의 인식 틀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새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도 그렇고 크게 봐서는 인류도 그렇고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책에서는 두 가지,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봐야 된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그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큼지막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나아갈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은 특강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예, 예. 우리 교육 현주소 잘 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어떻습니까? 예. 예, 지금 저는 한국 교육이 올해가 말하자면 새로운 100년의 첫 해예요. 우리가 작년까지가 1919년에 임시정부가 서서 우리 또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100년 계속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이 말하자면 100년을 마감하는 해죠. 2019년이니까요. 예. 그 얘기는 올해가 새로운 100년의 첫 해예요. 저는 사실은 올해 문재인 정부가 무언가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교육의 비전이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아무것도 없다는데 사실은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지금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새로운 교육으로 열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난 100년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었냐? 저는 이것은 교육이 아니었다고 봐요. 아닌 정도가 아니라 교육에 반한다. 저는 안티 에듀케이션, 반교육이었다. 지난 100년 동안의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었다. 예,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교육에 반하는 교육이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제 30년 동안, 그러니까 19년부터 하면 약 30년이죠. 이 기간 동안에는 뭘 기르는 게 교육의 목표였어요? 황국 신민을 기르는 게 목표였어요. 그다음에 해방이 됐어요. 그러나 10년간의 민간 독재, 30년 군사 독재를 우리가 치렀습니다. 이게 40년이에요. 이 40년 동안은 교육의 목표가 뭐였죠? 예, 산업전사, 방공투사 이런 거 기르는 게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30년 지금 민주정부죠. 네. 민주정부는 과연 교육 목표가 뭐였어요? 인적 자원을 기르는 게 교육의 목표였어요. 단 한 번도 존엄한 인간,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그런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운 100년은 정말로 교육다운 교육, 인간 하나하나를 존엄한 인간으로 기르고 또 모든 구성원들을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기르는 그런 교육으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교육의 거죠. 본질을 찾아가야 된다. 한때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 시스템 칭찬다고 했었는데 우리 김누리 교수님은 잘못 가고 있다. 반교육적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천호성 교수님이 지켜본 교육 현장은요? 뭐 저도 사실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김누리 교수님의 이런 지적을 접하게 되면 참담한 심정이거든요. 교육이 교육 본래적인 목적과 기능이 있는데 그간 우리 교육은 입시만을 생각하는 교육으로 전락을 했고요. 예. 또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들도 부모님도 심지어는 선생님들도 요즘은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교육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국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의 발전과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그 비용 뭐 예를 들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랄지 이런 문제까지도 다 교육하고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본다면 개인의 어떤 뭐 출세나 성공이나 이런 도구로 전락된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 뭔가 함께 살아가고 공생하면서 뭔가 미래의 희망의 어떤 그 열쇠를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육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 지점을 저는 김누리 교수님이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바로 솔루션을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제대로 본질을 찾아가려면. 예. 그래서요, 저는 4가지를 없애면 된다. 네, 이렇게 뭘 없앨까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학 입시를 없애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학 입시 때문에 교육 자체가 되질 않아요. 모든 게 입시 문제로 환원됩니다. 한국에서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의 엘리트 대학 체제, 소위 서열 구조를 없애야 됩니다. 대학을 평준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대학 등록금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등학교, 특권학교를 없애야 됩니다. 특목고 뭐. 예, 네. 그렇죠. 그런 특권학교들 다 없애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총리 공관에서 한 적이 있어요. 총리 공관에서
지금 정세균 총리께서 예. 지금 한국 교육 개혁에 대한 그러한 발제를 해달라. 제가 한 30여 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 이제 유은혜 장관도 배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요 기회에 좀 확실하게 제 주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이 네 가지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싸늘해지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꿈같이 들리지만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저는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몽상가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유럽에서는 매일매일 실행되는 일상입니다. 유럽에 이 네 가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대학 입학 시험 어디서 봅니까? 우리 저 독일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독일은 아비투어라는 거 보잖아요. 예. 고등학교 졸업시험. 그렇죠? 예. 프랑스도 마찬가지. 바칼로레아.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보면 80~90%의 아이들이 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들어가게 다 열려 있잖아요. 대학 입시 경쟁 안 시킵니다. 두 번째, 대학 서열이 어디 있어요? 독일은 뭐 완전히 평준화되어 있고요. 프랑스는 소르본느를 중심으로 한 서열 체제가 있었죠. 한때. 6, 8대 다 없앴잖아요. 고등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 아니다. 이러면서 다 없앴죠. 그러고 나서 소르본느가 1, 2, 4대학으로 해체됐잖아요. 예. 지금 파리 1대학부터 10대학까지 이렇게 해체되어 있죠. 평준화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대학 등록금 내는 나라가 유럽에 어디 있어요? 독일은 등록금 당연히 없고요. 없죠. 예. 심지어 생활비까지 주잖아요. 지금 생활비를 1970년부터 줬으니까 대학생 모두에게 생활비 준 게 50년 됐어요, 지금. 그 바팩이죠. 그게 지금 최근에 보니까 매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유럽의 형태인데 우리는 지금 미국식을 따라오고 있어요. 예. 미국식을. 미국은 말하자면 엘리트 대학 체제가 있고 무지무지하게 비싼 등록금이 있고 그 엘리트 대학에 들어가려고 살인적인 경쟁이 있고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가 보여줬잖아요. 미국을 따라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인지 지옥으로 가는 것인지 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는 이 지금 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없애는 거에 대한 이면을 들여다보면 경쟁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고 진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어떤 생각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김누리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김유루 교수님은 다 없애야 된다 그런 지금 만들어진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교육자니까 제가 교육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그런 시스템은 국가에서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고요.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 과정 같은 걸 좀 다양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교육의 어떤 변화를 꾀하는 새로 만들어내는 학교 교육의 어떤 그 내용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좀 진행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을 좀 성숙하게 만들고 또 그간의 교육이 너무나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활용됐는데 교육은 좀 공적인 공공성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모든 걸 떠나서 국가가 공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응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교육도 어떤 아이들 어디에서 태어나든 또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든 크게 이렇게 그 불공평하지 않게 국가와 사회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 줄 때 자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도 좀 변화하고 새롭게 만드는 제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지금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교육의 양극화도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 국가가 좀 책임져주는 교육기관도 좀 많이 늘어나고 하다못해 어떤 교수님들도 이제 국립대 네트워크화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제 중간에 언급하셨던 다양성, 창의성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건축가 유한준 교수님 책을 보더라도 우리 학교가
너무 획일화되고 교도소하고 똑같은 포맷으로 그렇게 12년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하다. 네. 학교 건물부터 바꿔야 된다 하던데 네. 다양성, 창의성은 왜 안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육의 굉장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흔히 붕어빵 교육이라고 많이 얘기를 예, 했잖아요. 국가가 교육 과정을 쥐고서 딱 정해진 교육 패러다임 안에서의 교육을 해왔던 게 지금까지 어떤 시스템에서는 그게 통하고 맞았어요. 산업 인력을 키워내는 뭐 시대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거기에 맞추려면 필요한 인력 양성을 그런 형태로 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처럼 다양화되고 또 많은 그 어떤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 데에서는 또 학교의 여건들도 달라지고 개인의 취향도 달라지고 사회도 다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죠. 그러려면 학교에 자치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우리 지금 교육감도 지역별로 다 뽑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교육은 서울 교육대로 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하면서 전라북도의 여건에 맞는 교육을 만들고 찾아서 만들고 이렇게 해가는 교육이 돼야만이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권, 자치 이것이 이제 핵심이 다양성 교육으로 가는데 필요한 어떤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앞에서 이제 네 가지를 없애야 된다고 대학의 서열화부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경쟁인데 경쟁 안 하고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선진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육만이 살 길인데 경쟁 안 하고 수월성 인정 안 하면 어떻게 그들을 이길 것이냐 이렇게 또 묻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예, 어떤 답변을 줄 수 있을까요? 한국은 경쟁이 극단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죠. 극단적이라는 데. 예. 얼마 전에 르몽드라고 아시잖아요. 예. 프랑스의 아주 세계적인 저명한 일간지죠. 거기서 한국 교육을 집중 취재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아이들을 만드는 가장 경쟁적인 교육.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죠. 예?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냉정하게 물을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에 70년 이상 지났잖아요. 노벨상 하나 없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학문 분야 노벨상 하나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28명이에요. 네. 일본은 지금 한참 전부터 경쟁 교육을 바꿨습니다. 유럽식으로 경쟁하지 않는 교육으로 바꾼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우리가 그런 데서 무언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으로 우리가 전환하면 한국 교육이 하향 평준화된다. 이런 말이 있죠. 네. 한국 교육에 지금 하향될 게 있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향이 돼요?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뀌지 않으면 한국의 교육이나 특히 대학의 학문 수준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경쟁 교육의 대단히 잘못된 부작용이에요. 예. 사고를 전환해야 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미국식 제도보다는 따라가야 될 네. 지향해야 될 나라 롤 모델 격은 독일이라고 바라보시는지요? 대체로 이제 유럽에서는 우리처럼 예. 이렇게 극단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고요. 독일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경쟁을 부정하는 이러한 교육 개혁을 한 거예요. 1970년에 독일에서 이제 68혁명 직후에 교육 개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독일 교육 개혁의 핵심적인 철학이 예.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고 하는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상가 있잖아요. 그분의 바로 이 생각이 독일 교육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그게 1970년대부터 독일 교육 개혁의 모토였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0년입니다. 50년 됐어요. 50년. 그 얘기는 뭐예요? 저는 독일 사회 전체가 예. 교육학적 견지에서 보면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50년 동안 경쟁 교육을 금기시한 나라에서
과연 경쟁을 시키지 않은 아이들이 더 우수한가 그렇지 않은가? 예.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은 아이들이 더 도덕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은 아이들이 더 성숙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제가 많은 독일 아이들을 늘 봅니다. 거의 매년. 우리가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를 늘 해요. 거기서 보는 바로는 예. 독일 아이들이 정말로 지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상당히 성숙해 있는 이런 아이들이라는 것. 그럼으로써 오늘날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 그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네. 반세기 동안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독일인들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이고 성숙하고 지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들로 성장했다는 거죠. 네. 거기서 배우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굳이 경쟁을 부추기지 않더라도 하향 평준화되지 않고 다양하면서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 있다. 앞으로는 극단적으로 경쟁시켜서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 아니라 언급해 주신 것처럼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이 돼서 협치, 화합으로 가야 된다면서요, 교수님? 그러니까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경쟁이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없죠. 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는 가정에서부터 그런 문화가 있어서 경쟁하고 학교에 가서 경쟁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커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경쟁이 없는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가져오게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예. 사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민주주의의 어떤 뭔가 씨앗과 같은 지금 그 씨를 뿌리고 키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서부터 함께 협력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혼자 할 때보다는 정말 친구랑 같이 해보니까 즐겁고 또 이게 더 큰 성과도 나오고 또 어른들도 그걸 지지해주고 이렇게 가야만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협력과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됐을 때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죠. 제가 교육 분야에서만 경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어렵습니다. 네. 어른들 계속 경쟁하고 사회는 계속 경쟁자를 요구하고 그러면서 학교 안에서만 경쟁이 없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으라고 하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 부분이 많이 달라져야 되겠죠. 네. 그럼 우리가 정치적인 면도 보면은 사실은 토론이 아니잖아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상대의 얘기를 경청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제대로 토론 안 하면서 학교 안에서는 토론이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예. 어른들의 그런 모습, 어른들이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가 교육에 투영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미세한 그 면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달라지면서 교육도 함께 이렇게 변혁해가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김누리 교수님이 제기하는 문제는 항상 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고 또 우리 어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요원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노력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하루아침에 막 다 없애자 그럼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한 말씀씩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막 가고 싶어서 안 다닐까 그런 학교 우리도 만들 수 있잖아요. 예, 한 말씀씩 듣는 걸로 이 시간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호성 교수님부터. 글쎄요, 아마도 이 방송을 예.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을 생각했을 때 어른들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아이의 입장, 아이의 관점에서 아이의 삶의 관점에서 교육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커가는 어떤 성장의 속도 같은 것도 다릅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어른들의 욕심이 너무 가미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좀 따뜻하면서도 그 아이들 관점에서 이렇게 교육을 봐주면 네. 좀 더 편안해지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아이의 싶습니다. 눈높이에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누리 교수님. 예. 예, 제가 최근에 아무튼 교육 문제 가지고 여러 번 강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우리 고등학생들 최근에 나온 어떤 지표를 보면 81%가 고등학교 시절을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끔찍한 지표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시절을 전쟁터에서 보내고 있다.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과연 어떤 아이들이 될까 정말 우려가 큰 거고요. 제가 이제 그것을 어느 방송에서 할 때 지금 다니엘이라고 여기 TV에도 많이 나오는 있죠. 독일 네, 친구 네, 있죠. 네, 네. 그 친구한테 제가 물었어요. 그 지표를 보이면서 다니엘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뭐였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은 하루하루가 파티였어요. 오.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울컥했어요. 네. 우린 사실은 독일에서 생활을 해봐서 걔들의 중고등학교 시절 알지요. 걔들 중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에요. 부럽네요. 정말 부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전쟁터에서 사활을 걸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야말로 사선을 넘어서 예. 지나쳐 가야 되나요? 그것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는 이런 사활을 건 전쟁터에서의 삶이 아니라 네.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네. 우리가 교육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년기, 청소년기를 행복이라는 단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일선도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 좋은 해안들을 좀 많이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천원성 교수님이 준비한 특강 들으면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하여튼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코로나19 예, 방역 철저히 하시고 아이들 위해서 또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지금 왼쪽에 세 개의 사진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그림이 하나 보입니다. 세 개의 사진 중에 첫 번째가 지금 롯데월드 타워 사진과 촛불 집회, 지난번에 촛불 혁명의 사진, 그리고 최근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코로나하고 관련된 K-방역의 사진입니다. 지금 555m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나라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부를 상징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촛불혁명의 사진. 저희들은 영국의 명예혁명 그 이상의 훌륭한 혁명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요. 네,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나라들은 1년에 하루에 20만 명씩 감염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K-방역이 세계의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런 사회적인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오른쪽의 그림은 진짜로 보여지는 어떤 상황과 그 가라앉아 있는 배경 이런 것까지를 동시에 다 봐야 되겠는데요. 한국의 경제적인 면, 정치적인 면, 보건 어떤 의료적인 면에 대응하는 면 이런 면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 정말 지금 잘 가고 있고 세계 선진국 대열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늘 교육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K-교육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요. 자, 정말 K-교육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교육이 세계 스탠다드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요. 현재 대한민국 상황의 교육 시스템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정보력이 자녀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사교육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잠시 코로나로 가서요. 지금 코로나 시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교육과 관계대해서 좀 본다면 지금 사상 유례 없이 해보지도 않은 온라인 개학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1학기, 2학기 연이어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보여준
지금 상황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쟁 지향 사회에서 뭔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들을 진지하게 우리는 성찰하고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끊임없이 달려왔던 우리들의 삶, 경쟁 지상주의 교육, 그 다음에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이런 교육의 현실을 되돌아봐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엥겔 지수라는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요. 엔젤 지수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엥겔 지수는 잘 아시다시피 식료품 비용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반면에 엔젤 지수는요, 교육과 보육 비용을 뜻합니다. 2002년도부터 우리나라는요, 엔젤 지수가 엥겔 지수를 초월한 국가가 됐어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한국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비가 먹고 사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낳기 어렵고 키우는 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K교육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요, 상당히 많이 잘 달려오고 변화되고 성숙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능력주의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사회죠. 그런 반면에 사회 내면을 들여다보면 양극화 문제랄지 또는 청년 실업의 문제랄지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행복 지수나 이런 것들이 낮은 이런 사회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한민국만 갖고 있는 특이한 또 상황이 있죠. 우리는 모든 것들이 정보와 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에 거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인구는 어떻죠? 거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죠. 부모의 경제력, 정보력이 자녀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냉철하게 보아야 됩니다. 이게 한국 사회 겉모습하고 다른 그 내면에 깔려있는 저는 중요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면서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게 강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어떤 빈익빈 부익부, 교육에서도 이런 불평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기야 그렇죠. 8살이나 초등학교 지금 1학년에서 3학년이면 8살에서 한 10살 정도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집중해서 10분, 20분, 3, 40분 이렇게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 수업이 잘 진행되려면 부모의 도움이 좀 필요하죠. 누군가 조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다 일터에 나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가야 된다면 아이들 스스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원자가 있는 그런 가정과 그렇지 못한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교육 격차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OECD 미래교육위원회에서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 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면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세계적인 교육의 동향을 보면 시험은 있지만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 핀란드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일제고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학력조사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몸살을 앓았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해 왔지만 이렇게 발전하고 발달된 상황 속에서도 자살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것들은, 다시 말해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 대상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이런 불행이 지속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학생들을 학교에서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서 교육을 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갭 이어라고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그 한 1년 정도의 텀을 두고서 스스로 본인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나라들도 있고요. 또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유치원에 입학시키지 않는, 다시 말해서 부모도 함께 자녀 교육에 밀접하게 관련지면서 교육을 하자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학교는 힘듭니다. 여전히 학교는 바쁩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지수가 낮아요. 학교 교육하면 입시를 생각하고 학교 교육하면 대학을 생각하는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 반면에 지금 특히나 이제 진보 교육감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그 변화의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혁신학교랄지 또 학교 내에 전문학습 공동체 같은 게 만들어져서 선생님들이 독서랄지 뭐 토론이랄지 교사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이런 모임들이 발달되고 있고요.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업 방법으로는 액티브 러닝, 뭐 하브르타식 수업 또는 뭐 탐구식 수업, 토론식 수업,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수업 형태들이 지금 학교 안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 공동체랄지 마을교육과정이랄지 또 학교자치나 학생자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또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렵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철학이나 비전이나 방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상생, 다양성, 창의력, 문제 해결력,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와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도전하고 모험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졸자들이 1년에 60만 명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 60만 명이 졸업해서 나오는데 그중에 약 30%는요.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없어요. 젊은이들 탓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도전하고 모험하는,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모험하지 않는 그런 사회는 미래 희망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 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좀 본다면 학교 체제랄지 관료적 어떤 요소를 개혁한다랄지 또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물적 조건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바꿔져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학교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 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입시랄지 이런 부분들, 또 대학이 완전히 서열화돼 있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제도나 시스템으로서 어떻게 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개개인의 학교들이 변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좀 바꾸고요. 또 새로운 측면에서 본다면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지역교육 형태, 지역교육 공동체 형태로 교육과 경제와 삶이 지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배운 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가려면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학교도 관료제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서 교장 선출 보직제랄지 이런 것들이 좀 증가되고 학생의, 학부모의 이런 조직들이 좀 민주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돼서 학교가 좀 민주주의의 어떤 메카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전국에 안전도 잡고 교육도 살릴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다면 이번 기회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인다면 저는 방역에도 좀 도움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도 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물적 조건들도 좀 바꿔내는 작업들이 이번 기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여기에서 전라북도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거대 담론에서 한국 교육의 얘기를 했다면요. 도표로 좀 잠깐 말씀을 본다면요. 당연히 지금 전라북도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출생률이 보면요. 전국에 지금 감소율 측면에서 보면 최상위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조출생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체 인구 대비 출생수 곱하기 1000명 단위를 조출생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인가 아닌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북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학생 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2006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상당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대한민국 전체적인 현상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금 상당히 전북의 학교도 60명 이하의 소인수 학교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60명 이하의 학교 수가 현재요, 초등학교 424개 중에서 약 198개 정도가 60명 이하의 소인수 학교입니다. 중학교는 209개 중에서 81개교, 고등학교는 133개 중에서 18개 학교가 지금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지금 2020년 그 교육부 권고 기준에 따른 통폐합 대상 학교를 보니까요. 거의 400여 개, 392개 교가량이 통폐합 대상의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체 학교의 절반가량이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과연, 자,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학교가 이렇게 위기에 몰리고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학교가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요, 특정한 사람들이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지역의 어떤 교육이 됐던 지역의 어떤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끌고 갔지만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상생과 연대를 통해서 협치를 해가면서 거버넌스 체제를 가지고 타고난 리더십이 아닌 민주적 협치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상황 하에서 학교는요, 지금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은 교육과정의 학교가 아니라 도시학교 따로, 농촌학교 따로, 또 각각의 아이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학교가 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기초 기본이 될 수 있는 학력뿐만이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기초적인 시민 교육을 학교가 이제 책임지고 해내는 그런 교육을 맡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학교를 섬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학교에다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인프라를 동원해서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지역 아이들을 함께 키워내는, 그래서 지역과 학교,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그런 교육으로 좀 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교육 공동체를 통한 학교교육, 지역과 학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학교 교육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 쪽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서도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인 토대를 다 가지고 이걸 밀어줘서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끌어주는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자체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우리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차별 없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될 것이고요. 이제는 교육의 보편적인 시대, 뭐 이런 시대로 좀 행정이 교육 복지를 확대한다랄지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된 거에 비해서 우리 교사들의 교육권과 상충되는 이런 현상들이 가끔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보강되는, 그래서 교사가 좀 더 자율권과 교육권이 보호되는 가운데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이런 체제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의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는 전라북도에 살고 전라북도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함께 연대하고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야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함께 힘을 내서 우리 도민들이 이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